우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꿈을 키우는 방송 교육의 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입시 준비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시죠. 대치 입시 아카데미의 김태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오늘 교육의 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기재사항이 변경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개정안이 바른 인성, 그다음 창의적인 인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우선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부터 먼저 짚고 나갈까요? 추천서라는 어떤 항목이 있었습니다. 교사 추천서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뭐 사범대를 진학하거나 의대라던가 이런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추천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바른 인성에 대한 부분을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맥락 속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출결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행 수상 경력에서도 모범상이라던가 선행상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봉사활동을 다른 학생에 비해서 꾸준하게 오래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인성 부분에서 투영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추천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 전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막 적어주셔야 하는 굉장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학생부 기재 사항들이 변경이 되면서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꾸준히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에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상 경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수상 경력이 꼭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과열 경쟁을 해서 뭐 수상 경력이 뭐 20개다. 그러면 뭐 인서울 갈 수 있다. 이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기도 할 정도로 수상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미반영이에요. 네, 수상 경력이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그렇게 과열 뭐 20개, 뭐 이렇게 30개,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거를 뭐 한 학생한테 이렇게 뭐 몰아준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상 경력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 학기에 하나를 기재할 수 있게 바뀝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그래서 이 한 학기에 하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잘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매우 중요한 어떤 사항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진로 희망이라는 사항에서 진로를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초청해서 강연도 해주시고 또 어떤 페스티벌도 하게 되고, 이런 진로 활동들을 학교에서 열어줍니다. 근데 그런 진로 활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어떤 사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진로 활동이라고 할 때 되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진로 활동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단어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율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봉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학교 생활기록부 상을 보면은요, 자신이 진로를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적거든요. 근데 한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1학년 때와 3학년 때의 진로가 바뀌면 대학 수시 전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진로 활동이 바뀔 수는 있죠.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개연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갑자기 의사가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개연성 있는 변경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진로를, 그렇지만 그 확연하게 바뀐 진로를 또 뒤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나머지 세특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진로는 바뀌었는데 진로 바뀐 거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으면 그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난해한 생활기록부가 될 수가 있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창체에 관련된 세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자율. 자율활동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이 되어 있는 분의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관련된 업무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란이 원래는 1000자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500자 이내로 줄어든다는 거죠. 학생부 관리에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 네네. 우리가 말을 길게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지만 맞아요. 말을 축약할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와 핵심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또 핵심적인 활동과 단어를 쓰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수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자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다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글자 수가 준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가 간소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간소화됐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더 정확하고 더 심도 있는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생활기록부는 사실은 본인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활동을 더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어필이 되지 않으면 글자 수가 줄면 정말 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쓸 말이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동아리와 진로인데 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진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나가서 하고 그걸 포트폴리오화한다는 네. 것이 정말로 이거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아이 혼자 하기도 되게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동아리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무슨 고등학생이 동아리 면접을 보는데 일주일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냐 그런 문제로 또 이렇게 다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아리를 잘 들어가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 되고 싶으면 언론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학생들이 10명 정도밖에 뽑지를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 떨어지면 남아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진로와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뭐 통기타부, 네. 검도부 를 연극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전혀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과열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동아리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나요, 학교에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는 본인들이 한 5명 이상이 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율 동아리는 만들 수는 있으나 기재되는 자수가 20자 내외입니다. 어필을 하기에는 너무 그 글자 수가 제한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해 주신다거나 네. 아니면 학교에 초청을 한다거나 이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열어주는 것에서 본인이 기재할 수 있는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경찰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뭐 소프트웨어 쪽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진로 활동을 찾아서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기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부분이죠. 본인이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700자나 되는 맞아요. 이 자수가 굉장히 의미 없이 되는 거죠. 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율이라던가 이 지금 진로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모든 활동들은 학교 알림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동아리, 정규 동아리 목록, 예상되는 진로 활동이라던가 자율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공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방향으로 진로를 정했으니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들으시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시죠. 네.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인데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얘들아. 절대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 네. 안경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 안경을 쓰고서라도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한 학기 동안의 학습 태도를 전반적으로 기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 대학에서는 세부 특기 능력만으로도 굉장히 학종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세부 특기 능력은 전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부 특기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행 평가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 잘 모르시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시험만 잘 보면 된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지금은 수행 평가 비중이 심지어 60%까지 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지필고사라고 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도 네. 매 시간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행 평가가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겠어요. 그 수행 평가를 기점으로 세특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매 시간 수업 참여도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세특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정말 선생님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리액션을 이렇게 과하게 하더라도 네. 네, 좋은 어떤 세특을 이게 뭐 세특을 좋은 걸 받는다고 해서 뭐 엄청 뭐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작성한다는 거의 가장 기초는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활동, 동아리, 그다음에 뭐 진로 활동, 자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면 되지.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잘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수업을 잘 듣는 거죠. 네. 네. 거기에서도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요. 독서 활동. 네. 근데 저는요, 독서 활동에 좀 모호함이 있는 것이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 기재 후 독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일단 기재를 하고 읽어라라고 할 정도로 독서 활동이 그렇게 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독서 활동은 단순히 독서 활동란에 기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독서가 세부 특기 능력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도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네. 근데 군주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군주론이라는 책을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체적인 횡단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수준과 이 네. 아이가 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 분야와 자기의 역량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본인의 진로 활동과 그다음에 세특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유명한 책, 네. 좋다라는 책을 쭉 기재해서 생활기록부만 계속해서 몇 페이지가 늘어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누가 봐도 네. 그 친구가 그 독서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서울대 백선 이런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서울대 백선의 책을 보시면 거의 고전 위주이거든요. 맞아요. 어려운 책만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이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흥미에 맞는. 예를 들어서 SF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전 세계의 SF 작가들의 책들을 읽는 거죠. 그게 훨씬 진정성이 있는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들이 갑자기 논어 맹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독서 활동은 자기 진로와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어필이 됐을 때 이 학생의 독서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중간에 써있는 행특 종합은 뭘까요? 행동 특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역시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담임 네.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맨 마지막 생활 기록부에 쓰여져 있는 항목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행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거나 중요하게 되어지는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나 사범대나 아까 말씀드린 의치대 또는 간호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의대처럼 생명을 다루는 그리고 네네.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는 이 행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교과 발달이 결국 내신 성적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정성이 들어가는 평가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뭐. 그렇죠. 네,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평가입니다. 근데 정성 평가라는 것은 정량화되지 않은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평가죠. 근데 지금 교과 발달에 관련된 내신은 딱 정량화된 그렇죠. 평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과 내신, 등수, 네. 예, 성취도 뭐 이런 것들을 교과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교과 발달도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교과 발달 내신이 뭐 항상 뭐 등급이 좋으면 좋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교과 발달 내신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정말 잘했는데 맞아요. 2학년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3학년 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더 열심히 했다. 그렇죠. 열심히 발휘했다라는 것에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터닝포인트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이들한테 재밌는 말로 그렇다고 굳이 2학년 때 내신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렇죠. 문제는 이제 네. 떨어지는 학생이잖아요. 네. 학종에서는 참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선발은 이 아이의 총체적인 역량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교과 내신이 계속 떨어지는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리 비교과가 좋아도 오히려 그 비교과가 좋은 것이 더 나쁜 어떤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적은 떨어졌는데 얘는 왜 성적은 관리 안 하고 나머지 것들 열심히 했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과와 교과는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맞추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과목이 굉장히 우수해서 네. 혹시 합격한 사례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과 내신은 내신 발달에서는 굉장히 정량화된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교과 내신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비교과만으로 만약에 그렇죠. 학교를 갔다 그런 것은 카더라 통신에는 있을 네네네.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야, 뭐 걔가 뭐 5등급인데 네. 뭐 이렇게 그 인성을 했다. 네. 그런 말은 조금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말로 아이들에게 혼선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부에서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소논문도 기재를 금지하게 됐고 외부 활동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학생은 공부가 기본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네. 대학에서요, 우리 아이를 뽑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목표에 전공에 맞추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누구인가를 네. 뽑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이 네 가지 단어는 어머님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학업 역량 1번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어느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죠. 서울대가 예를 들자면 지역 균형에서 최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는 네. 이 학업 역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의 발전 가능성. 이 친구가 현재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빛나지 않지만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진로를 어떻게 정해서 이 전공에 맞는 교과를 들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성 부분을까지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입에서 학생부 기록을 평가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둔 학부모고요.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문이과도 통합되고 또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어나 수학도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또 진로 선택 과목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평가 방법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ABC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같은 등급인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마다 과목들도 다 다른데 어떻게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이유가 네.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교과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 교과목들, 네네. 그다음에 과학
학과 교과목들은 지금 상대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각 과목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수학인데 뭐 경제 수학이라던가 국어인데 고전윤리라던가 뭐 이거 화법과 작문이라던가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약간 기본 선택 일반 교과목이 아닌 네.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세부적으로 정하게 그렇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평가 기준 자체가 상대가 아닌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과는 상대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네. 진로와 관련된 세부 평가는 또 절대 평가가 진행되죠. 그런데 이 절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차후에 이제 6학년들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 네. 고급 학점제가 다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 교육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대학마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 정량화되지 않은 평가를 어떻게 기준에 반영하느냐가 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선발을 하는 대학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의 어떤 선도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절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공통 교과를 1학년은 거의 공통 교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 공통 교과는 거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네네.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팁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이 학생 수, 수강자 수가 적더라도 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물리 2다. 네. 그러면 물리 2는 어렵거든요. 뭐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이 공과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물리 2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 당연한 말씀드린 거죠. 발전 가능성에 네. 해당되는 거죠.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공에 관련된 것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겠다라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A, B, C 단계로밖에 점수를 그렇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원점수라고 불러요. 원점수. 원점수가 몇 100점 점이냐. 만점에 몇 점을 받느냐가 또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육의 신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요 교육의 신 검색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 방송 중에 하시고 그리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9개 항목별로 다 나누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본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네, 하나씩 본인이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끝까지 해나가는 역량, 그리고 끝나는 그 합격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네. 제대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그 준비를 또 부족하면 채우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포기하거나 네. 그러다가 이건 생활기록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정시로 가자.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역량을 계속 키우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리고 좀 기회가 아직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정말로 좀 차분하게 전략을 짜고 입시 변화를 좀 유의하셔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입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씩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입시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입시에서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아이에 맞는 자기 아이에 적합한 입시 전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옆집 아줌마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상에 산만한 아이들이 있고요. 네. 목표와 상관없이 하나만 집중적으로 쫙 한 우물만 파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어머니들한테 어머니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시면
브런치를 끊으시고 옆집 아줌마를 끊으시라고 네. 농담 반 진담을 우리 말씀을 아이들이 드리거든요. 엄친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옆집 아이와 비교해가지고는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 아이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옆집 아줌마와는 좀 입시를 대화를 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태연 대치 입시 아카데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꿈을 키우는 방송 교육의 신. 알찬 교육 정보 가지고 다음 이 시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